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습니다. 이 숨진 40대 남성의 누나가 있었는데요. 이 50대 누나는 내 남편이 범인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형이 처남을 죽였다는 건데요. 그런데 이 매형도 사건 발생 2주 뒤에 사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동생 사망 사건의 유력 용의자는 바로 누나인 것으로 지목이 됐습니다. 물론 아직 판결까지는 안 간 사건입니다만. 자, 남동생과 남편을 잃은 여성이 유력한 용의자였다고요? 네, 지난 8월 부산의 한 아파트였습니다. 누나 부부와 가까운 곳에 살던 40대 남성이 누나 집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요. 누나가 저녁 시간에 약 2시간가량의 외출을 마치고 귀가했을 때 불은 꺼져 있었고 남편은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또 TV를 보고 있던 남동생이 질식사한 상태로 발견이 됐는데 뚜렷한 방어 흔적도 없었습니다. 당시 50대 누나는 함께 점심을 먹고 잠시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숨져 있었다라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처남과 매형이 같이 집 안에 있었는데 남동생이 질식사했다. 이러니까 함께 있던 남편, 그러니까 사망한 남성의 매형이 유력한 용의자로 떠올랐다고요? 그렇습니다. 상황만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요. 이 검시를 해보니까 이 사망 추정 시각이 저녁 7시쯤이라고 합니다. 이 시각쯤에 누나는 외출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는 남편하고 남동생만 있었던 상태였으니까 당연히 남편이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누나도 그런 진술을 했습니다. 평소에 이 부부관계가 안 좋았고 이 남편이 동생하고도 사이가 안 좋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보니까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편은 뭐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 술을 한 잔하고 잠들어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사실 남편이 좀 특이점이 있습니다. 몽유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잠든 상태에서 일어나서 뭘 하는 거를 모른다는 거죠, 본인도. 예. 그래서 남편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내가 술을 한 잔하고 잠든 사이에 뭐 일어나서 다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다. 기억나지 않는다. 그렇게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기억나지 않는다라는 게 이게 처음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력 용의자 남편도 사망을 하고 말았다고요? 그렇습니다. 남동생이 사망한 지 5일 후에 이 남편도 자신의 차량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발견이 됐는데 이 남편은 가족에게 별말이 없었고 또 범행에 대한 자백도 없었습니다. 단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아내가 나를 살인범으로 압박감을 느낀다면서 억울하다. 그런 내용의 메모지가 발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매형이 처남을 살해한 뒤에 사망한 거 아니냐. 이렇게 사건이 흘러가는 듯이 보였던 것이죠. 그런데 사건 발생 3개월 뒤 또 다른 용의자가 체포가 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살해된 남동생을 처음 발견한 누나이자 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던 남편을 잃은 아내였습니다. 북가수 부검 결과 살해된 남동생의 몸에서 누나가 복용하던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면서 사건이 반전을 맞게 됐고요. 뿐만 아니라 경찰은 누나가 남동생 시신을 발견하고 바로 신고한 게 아니라 40분 지나서 신고를 했고요. 또 119에 먼저 신고하는 게 아니라 평소 알고 지내던 보험 설계사에게 먼저 연락한 점이 석연치 않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이 피의자로 지목된 누나는 남편과 결혼 직후부터 사이가 좋지 않았고 이혼을 준비했다. 남편이 여기에 불만을 품고 내 편을 드는 동생을 살해한 것 같다. 이런 주장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친동생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이 된 누나는요. 평소 동생과 사이가 안 좋았다라면서 그러니까 남동생과 자기 남편의 사이가 안 좋았지 나는 동생과 사이가 좋았다며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생은 누나 없으면 못 살았고 가해자는 저랑 사이도 안 좋았었고 동생이 의지하고. 자, 저렇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용의자로 몰리면서 세상을 떠난 그 남편의 유족들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사망한 남편의 유족들은 이 남편하고 이 처남이 사이도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랫동안 이 남편이 가족들한테 헌신해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처남이 사망한 이후에 남편이 그 지인들하고 통화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난 답답하다, 억울하다 그러면서 이 아내, 그러니까 동생이 잃게 된 아내를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토지 투자에 대해서 이 부분 조금 주장이 갈리긴 하는데 이 남편의 지인들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남편이 그 탈북자인 아내, 그러니까 아내가 탈북을 한 모양입니다. 예. 탈북자인 아내의 권유로 북한의 땅을 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 매년 관리비를 보내고 있었다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 게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사실 뭐 법적으로 어떻게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얘기가 나왔고 그리고 근데 또 반대로 이 사망한 남동생 지인은 또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은 매형이 베트남 토지 투자로 무리하게 대출을 받았다. 그러니까 북한이 아니고 베트남에 투자를 했다. 뭐 그런 주장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북한 토지 투자는 이거 거짓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토지 투자 그리고 이제 평소 가족 관계에 대해서 엇갈리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 경찰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누나는 지금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의지했던 동생을 살해할 이유가 없다라는 주장인데요. 하지만 경찰에서는 보험금을 노린 살인일 것이다라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 방송에 따르면 이 사망한 동생이 회사에서 단체로 든 보험이 있다라고 하는데 최대 2억원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고 이 보험금은 국내에 있는 상속인 누나에게 갈 수 있다라는 어떤 분석인데요. 하지만 사망한 남동생과 피의자인 이 누나 모두 탈북민이기 때문에 법적 상속이 또 어려울 것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살인의 어떤 그 증거가 충분히 있는 것인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경찰은 이 누나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한 상황이고 내일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진행될 예정인 상황입니다.